네. 혹시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전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도지현 형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그 썼던 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줘서 이거를 다시 재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참고를 받았습니다. 다들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혹시 이제 카이퍼 들어보신 분들 다 계시죠? 네,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이 문구가 되게 유명해요. 보면은 이제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지 않으시는 곳이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대 주권 영역을 이야기하신 카이퍼이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1837년부터 1920년에 생존을 하셨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자 그냥 올 플레이어 모든 거를 다 할 수 했던 대단한 칼빈주의의 이제 3대 인물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 칼빈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설립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카이퍼인가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어떤 시대를 살았냐고 얘기를 하면 1800년대 이러면 사실 우리는 감을 좀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종 황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종 황제가 10년 정도 파이퍼보다 더 늦게 태어났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랑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흑백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흑백 사진, 물론 이제 대단한 위인들 다 흑백 사진이 있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왜 2023년에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이 사람으로부터 뭘 배울 게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네, 아무튼 카이퍼를 보면 아까 전에도 읽었던 그 C.S. 루이스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니아 연대기에 피터는 혹시라도 검이 녹슬어서 칼집에서 빠지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괜한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괜한 생각이었냐면 이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유산들이 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안 끄집어내고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창고에서 이제 다시 뽑았을 때 녹슬지 않았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인 게 저한테 이제 새로웠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옛날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끌어오고 찾아냈던 것들을 우리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카이퍼의 생애에 맞춰서 조금 어떻게 그가 살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정말 한 달 전에. 근데 종교개혁 공부를 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할 게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논문들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지금도 이 정리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근데 그 종교개혁을 칼빈이 시작하고 끝내고 칼빈의 후예들이 많은 그 체계들을 이제 현실화시키면서 그럼에도 가장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한 사람이 카이퍼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카이퍼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근데 그런 카이퍼의 업적들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의 생애를 조금 더 잘 알면
우리 삶에 더 적용시키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카이퍼의 생애와 삶,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 거예요. 자, 카이퍼의 생애 보시면 이제 카이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죠? 카이퍼는 그 이제 젠 프레데릭 카이퍼 목사의, 그러니까 PK였어요. 셋째 첫 아들, 세 번째인데 첫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신앙은 정통파지만 좀 정도 정통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퍼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전직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 이미 네덜란드어랑 영어, 프랑스어를 다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게 된 이후에는 신문에 광이 돼요. 신문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부임지를 레이던으로 옮기면서 학창 시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주하게 되면서 6년간 김나지움에서 대학 진학 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근대주의 사조의 파도 속에서 1855년 18세에 이제 레이던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19세기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자유주의가 팽창하면서 지적으로 지배적인 사상이 지적으로 이성적인 것들이 지배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네덜란드 학문의 사조도 다 이성주의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주의가 이제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근대주의가 뭐냐면 이성주의, 즉 권위를 넘어선 이성의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기준보다 더 높이 여기는 운동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이퍼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통파 신학을 가진 청년으로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1년 반이 신학기 전에 나의 사고방식은 지적 이성주의로 변해 있었다. 우리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좀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때 이제 카이퍼가 다녔던 레이던 대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자 3대장인이 있었어요. 라우엔호프 쿠에넌, 그리고 이제 요하네스트 솔턴.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의 신학자들 3인방이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결국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주의가 신학화가 된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카이퍼 또한 이제 솔턴의 막강한 영향력 안에서 근대주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겼고, 이 라우엔호프 교수가 수업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더 이상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이퍼가 신학을 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제 58년,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 3년을 과정을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논문 대회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논문 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존 칼빈과 요하네스 라스코 교회에 관한 시각을 비교 평가하고 종교개혁 당시 그들이 고친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주제였는데, 카이퍼가 유럽 전역을 뒤져도 아라스코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 하고 이제 갔는데, 포기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스 박사의 소개로 프리스 박사 아버지한테 한번 아버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 집의 서재가 크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카이퍼가 5만 대만 도서관을 다 다녀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찾겠으니까 마지막에 그 교수님한테 가서 없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우리 아버지 집의 서재가 크다. 근데 이제 카이퍼 생각에는 아니 무슨 집의 서재가 얼마나 크면 도서관들보다 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래도 그냥 포기하고 요양할 겸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라스코 책 찾는데 근데 목사 그 찾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와봐라 한번 찾아볼게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퍼도 바람이다 세자 하고 기대 없이 일주일 이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이제 가장 평범한 말투로 이게 다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 유럽 전역에서 카이퍼가 찾을 수 없었던 자료들이 이 평범한 할아버지 그 서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카이퍼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경험인 건데 카이퍼한테 각인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모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경험은 나의 영혼에 매우 깊은 인상을 준 나머지 나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나의 생각의 순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직도 항상 라시아나의 경이로운 섭리에 기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제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뭔가 자료를 찾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러니까 카이퍼에게는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됐다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카이퍼가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이제 이때 논문대 때 너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난독증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난독증이 올 정도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카이퍼는 이제 책을 거의 못 읽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근데 건강 회복을 또 책을 읽으면서 해요. 대단하죠. 그때 이제 읽은 책이 샬롯 용의 레드클리프의 상속자들이라는 책인데 591쪽에 달하는 영국 종교 소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공감이 너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쨌거나 이분은 이거를 읽는데 이게 또 이분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줍니다. 뭐냐면 이제 책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필립과 기예요. 필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유능하고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줄 알고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는 뭔가 좀 이렇게 겸손하지만 좀 마음이 막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쭉 읽다 보면은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야. 뭐냐면 이게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결국에는 이 마음이 겸손한 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필립이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가 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기를 동경하게 되고 그 은총을 갈망하게 되고 이런 그림을 샬롯 용이 소설에 쫙 그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퍼가 본인도 이제 읽어나가면서 필립이 좋아 이렇게 읽었는데 점점 읽으면서 카이퍼의 마음도 이제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통탕하는 이 필립이 어떤 필립에게 이제 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상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의 마지막 죽음으로 딱 장식을 하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카이퍼의 감상이 이렇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 안에서 무엇이 소생되었는지 나중에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부터 나는 내가 전에 높이 평가했던 거를 경멸하게 되었고 내가 한때 감히 깔보았던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완전 이제 회심, 전적인 회심, 다른 카이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5세에 레이던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25세예요, 25세. 대박. 이미 25세 지나신 분들도 있고 25세인 분들도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1863년에 베이스톤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시골 목사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절반은 근대파, 절반은 정통파, 그리고 이 불량분자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신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카이퍼는 어땠냐면 본인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카이퍼 본인은 이 근대주의가 좌파라고 부른다고 하면 정통주의 그리고 정통주의를 우파라고 한다면 카이퍼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초기에는 이 정통파 신자들이랑 조금 친하게 지냅니다. 이 정통파 신자들은 순수한 종교적 열정이나 영적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적인 신도들이긴 한데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생명력은 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량분자들을 봤을 때, 개혁 신자들을 봤을 때는 얘네들 되게 별나게 신앙한다라고 해서 이제 별랑분자라고 불렀는데 이 개혁 신자들은 그 카이퍼를 본체만치 환영도 안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개혁 신도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엄청났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걸 한 목사가 엘리트 목사가 여기 와서 해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목사로 인정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퍼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심지어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도 악수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대인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대화도 걸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카이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죽은 관습에 매이는 법이 없고 신념이 있고 영적 질서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카이퍼는 이 사람들의 영원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걸 보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를 보고 카이퍼가 이제 슬슬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 신자들 중에서 피에트로 넬 발티스라는 이제 여신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카이퍼를 무시했겠죠. 카이퍼가 막 신방당이고 그랬는데 이제 동료 그 신자인 친구가 카이퍼 목사님의 이제 너희 집에 가실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하고 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피에트로 넬라가. 근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잊지 마라. 우리 목사님도 꺼지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을 해주고 나중에 카이퍼가 방문을 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도 카이퍼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 이 여신도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열정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알게 돼서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신도와 그 교제를 하고 카이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목사님이 성도한테 영향을 이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한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한테 영향을 미쳤던 게 카이퍼가 영적인 고뇌를 하고 회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영혼으로부터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점점 많이 들게 되고 이들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표현하듯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 속죄를 부인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움직임과 전통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명백하게 복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종의 시간 후에 지식을 뛰어넘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긴장감과 극심한 영적 싸움의 폭풍 가운데서 그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주의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개혁분단의 편에 선 것이에요. 이제 그에게는 비전이 생겼고 그 비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임자가 가서 시골 총교회 그곳에서 신실한 신자를 만남으로써 진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한가하게 시골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이 네덜란드 교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랑 시스템이 좀 달라요. 국립교회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1960년대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 근대주의자, 준자유주의자, 동통파, 남녀신자, 개혁 신앙이 공존하던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위해서 새로운 헌장이 도입되었고 민주주의 투표 제도가 교회 임원과 목사 선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국립교회 시스템을 시작했는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근대주의 바람이 막 불면서 국립교회 시스템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의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란이 생기고 문제를 발생하던 때에 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주의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카이퍼가 팜플렛을 발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가졌던 정치적 이념들과 신념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뿌리고 설득을 하고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카이퍼의 연구는 점점 교회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치 쪽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제 그 푸른판 프린스테러 박사가 앞장서고 있는 이 기독교 정치 운동에 가담하기로 된 것이 이제 어떤 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 투표가 있고 나서 누가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했는데, 이제 교회에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정통 개혁파가 뽑힌 거예요. 근대주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통 개혁파 신앙인들이 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9년도에 국내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회에서 카이퍼가 국민의 양심의 호소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푸른판 스테러 박사와 연결되어서 동역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푸른판 박사가 반혁명당의 미래 지도자로 이제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인연은 마치 다윗이랑 요나단을 이제 과의 만남으로도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카이퍼를 만나자마자 이 박사는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이퍼가 반혁명당의 지도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카이퍼는 이런 대답을 해요. 카이퍼가 왜 정치에 흥미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시에 그가 쓴 글에 명백히 나와 있다.
정치 공포증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으며 도덕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따로 분리해 놓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카이퍼가 아까 전에 신문 읽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 적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모든 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카이퍼가 69년부터는 저널리즘의 세계로 뛰어들어요. 더 헤라웃, 이게 헤럴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저널을 쓰기 시작하고 70년에는 편집장이 되고 매주 발행하기로 하고 72년도에는 이제 이 협회 를 논의를 주도를 해서 더 스탠다르드라는 일간지를 씁니다. 매일 써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카이퍼가 죽을 때까지 카이퍼의 무기가 돼요. 이거를 카이퍼가 굉장히 잘 활용하죠. 요걸 통해서 이제 카이퍼는 매일 저기 논지를 전달하고 이걸 시리즈물로 기사를 발행해서 책으로 내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카이퍼가 평생 동안 묶어낸 책이 몇 권일까요? 아시는 분? 233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이퍼 눈에는 이 일간지 같은 것들이 사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무기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쓰이는 방편, 우리는 왜 이 무기를 장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싸우는 것을 망설여야 하는 건가? 그래서 카이퍼는 이 신문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고 정말 사용하였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카이퍼가 결국 이제 설교의 연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카이퍼는 이제 편집장을 거쳐서 국회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72년도에는 그 반혁명대 유권자로 구성이 되었고 캠페인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제 이게 왜 반혁명당인지는 아시죠, 다들? 혁명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을 대적하는 프랑스 혁명을 반대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우리의 당은 하나님 중심 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을 그대로 정치 영역에다가 적용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반혁명당으로 녹여낸 건데 73년도에는 선거에서 탈락을 하고 74년도에는 중간 선거에서 제2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돼요. 이때 이제 네덜란드도 미국처럼 양원제거든요. 그래서 1의원이 상원이고 2의회가 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정치 원칙을 세워서 정리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요게 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정치 관료직을 향해서 이제 run이라는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유럽에서는 후보가 공직에 서 있을 때는 스탠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반혁명당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패배가 분명했을 때도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들은 모든 현재 선거를 넘어 그 다음 선거를 바라보았다. 더 넓은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들은 격려했다. 기도하고 이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원칙을 가지고 딱 거기 서 있는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74년도에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7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때도 굉장히 넓은 활동을 해요. 초등학교 문제, 식민지 문제.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문제, 뭐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되게 다 좀 좌쪽에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기 쉬운데 이 카이퍼는 개혁주의 보수주의 사람이니까 노동 문제 이런 거 안 하겠지가 아니라 다 했어요.
어떻게 성경적 입장을 취해서 동인도 제도의 경제적 착취 멈춰라 이런 거 얘기 다 하고 뭐 거기서 다 기독교화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하고 노동 문제 있어도서도 이제 산업혁명이 그때 너무 이제 많이 세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처우, 규약들 다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스탠스를 카이퍼가 전부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진영론기에 빠져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성경적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카이퍼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쓰러지거든요. 인생에 딱 두 번 쓰러지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잠시 내려놓아요. 그래서 이때 교회 개혁이랑 대학 설립을 하는 이슈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76년도에 이제 요 헤임스 크러그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교통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굉장히 문제였냐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비공립 학교에는 정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를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이 학교는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돈 모아서 다 뭐든지 해야 됐던 거죠. 정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었고 신학교도 이제 국립교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 정부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학이 아니라 종교과학을 공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카이퍼는 칼빈주의 세계관을 구체화하는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교육 학교를 창설하고 많은 논쟁과 비난을 받았어요. 이 작은 나라에 다 대학교 있지 않나? 왜 이제 하나 더 필요하냐? 근데 카이퍼는 다 무시하고 밀고 나가요. 80년대 이제 10월에 자유대학교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원했던 거는 완전히 자유롭고 칼빈주의적인 국립대학. 그래서 이제 이 단과대학이 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칼빈주의적인 국립대학교여야 한다. 해서 근데 이게 단과대학이라는 거는 다섯 개 다 있어야 돼요. 법학, 인문학, 신학, 의학, 자연과학 다 없으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하다는 의미였고 자유롭다는 거는 뭐냐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 임용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간섭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칼빈주의적인 거는 칼빈주의 세계관이 모든 영역,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국립대학교가 이제 이를 원했던 거고 이제 결국에는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해요. 과학의 신의 계시에 입각하여 발전시킬 때 이 학교는 산 위의 도시처럼 횃불처럼 빛을 비출 것이다 하고 국가에 공헌하기 위한 자유로운 대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가 80년대가 되면 카이퍼 주도로 가톨릭 단과 당이랑 협력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88년도 선거에 승리하면서 반혁명당 카톨릭 동맹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두 당이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할 것도 너무 많고 이해관계들도 너무 많고 갈등이 많은데 이때 카이퍼는 엄청난 지도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도 카이퍼가 다 안 넘어가고 전부 다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입장 정리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협력하고 뭐에 대해서는 각자 독립적으로 하고 이런 교통 정리를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명확하게 서니까 협력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동맹의 때 내각 정권을 잡는데 이제 91년도에 카이퍼는 당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외쳤어요.
십자가 깃발을 붙들고 개인적인 영예나 권세, 고위직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의 미래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영적 구원을 위해 전투에 영웅처럼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교할 때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었던 이 땅에서 그에 대항하지 않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그를 맞는 사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기조연설이었던 거예요. 기조연설을 말한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8년도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턴에서 대학 강의를 하는데 이제 법학 학사를 수여하고 칼빈주의 강의를 합니다. 요게 이제 6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요 책 다들 진짜 필독서 인데 이제 요 삶이 이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칼빈주의를 어떻게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때 이제 이 칼빈의 강연을 들었던 리처드 마우 박사도 회심을 하고 엄청난 그 학자가 나중에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이퍼가 이런 책도 있죠. 그리고 나서 1901년도에 카이퍼가 네덜란드 수상이 돼요. 이제 카이퍼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네덜란드 수상이 되고 이때 했던 일은 보면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거든요. 1903년도에는 네덜란드 철도가 파업을 해요. 근데 이때 그래서 이제 성명의 성격을 꿰뚫어보고 세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압해서 네덜란드 이후에는 다시는 철도 파업이 없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네덜란드 빼고 철도 파업을 해결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도 파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1905년도에는 고등교육법, 이제 원래 자유대학 설립은 원래 자유대학이 설립할 수 있었는데 그 대학을 나오면 국립대학이랑 똑같은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지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교육법을 통과하면서 자유대학이 이제 똑같은 국립대학과 법적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무교육법, 노동법, 사회법, 주류법 이런 것들도 다 했죠.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투표권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겨서 다음 정권은 잡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수상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를 어떻게 그렸냐고 보면은 상대편한테는 진짜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 이렇게 보면 만평가 있죠.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제 일러스트를 해놨는데, 반대자들이 얼마나 그를 증오했냐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와 의견과 달리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반대자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선물로 높이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퍼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뭘 이렇게 위해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거룩한 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의 평생 열망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지어진 이 거룩한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마자 생명의 호흡은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갖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 가정과 학교,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창조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의 양심으로 새겨져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카이퍼 인생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이퍼는 이성주의 근대주의 사조에서
직장 속에서 사조 속에서 신학을 했죠. 그래서 이성주의를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뛰쳐나가는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성주의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칼빈주의로 귀결하거나.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그 근대주의적 바람에서 우리 또 잠시만 다시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회심을 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좌파 카이퍼가 나의 목사님, 교수님이라면 난 절대 카이퍼가 될 수 없다고. 좋다. 그러면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카이퍼를 회심시킨 이 피에트로 넬라 발티스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지위가 평신도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생각하며 당신의 목사님, 당신의 교수님, 예수님을 떠나 저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나의 물맷돌은 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게 카이퍼는 난독증에 걸릴 정도로 이제 초몰입을 해서 독서를 했고 자기의 주특기였던 그 글짓기를 통해서 평생을 이제 펜을 손에 놓지 않고 저널리즘을 자기의 가장 뛰어난 무기로 이제 갈고 닦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뭐를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하신으로 모든 영역에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영역 주권을 높이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을 방 안에 가둬주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에서 요 PPT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사실은 요거 말고 또 있거든요. 또 있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컴퓨터가 맥인데 맥을 이렇게 못 다룰 수 있나? 이제 요거는 그렇다면 이제 카이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주의로 결국에는 이제 귀결하게 되고 미치잖아요. 칼빈의 주의가 외쳤던 사상들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기 전에 근데 너무 긴가요? 멈출까요? 다음 기회.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조금만 쭉.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빠르게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여가지고 저만 모르는 거여서 쭉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착각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국가 문명, 법, 자유, 문화, 예술, 정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발전되게 하였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게 하였냐? 그게 이제 위대한 인물 존 칼뱅으로부터 시작하다. 물론 시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가 집대성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뭐 밥벌이라든지 연구의 영역이라든지 자기의 커리어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얻어내면서 종교의 영역이나 신학의 영역은 굉장히 그저들라고 생각한다. 쟁취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잘 흔들려요. 이 복음의 스탠스가 없기 때문에 요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인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구의 개신교부터 시작됐다. 근데 이 개신교가 중세도 아니고 16세기 종교개혁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 표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첨부할게요. 이제 서구 근대화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서구 근대화가 그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 근데 종교적 이념을 갖지 않고는 시작한 국가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요게 유물론, 무신론, 불교, 힌두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한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의 지도자 때로 결정이 되고, 그 지도자의 철학은 결국에는 정치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오는데, 그 정치 사상과 이념은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오는 거고, 이 종교의 문제는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신론적 인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엄청난 이제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북한 꼴 나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국처럼 부흥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사상의 싸움이고, 사상의 근원은 종교고, 근거는 종교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쨌든 기독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이게 진리인가 했을 때 뭐 너무 많죠.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 것. 하지만 이제 이 세계에서 굉장히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근대화를 시작한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무튼 동양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아까 전에 1800년대 고종 때까지도 우리는 막 문 닫고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 전혀 없었는데, 칼빈은 1600년대, 1500년대 사람이었고, 그런 개신교가 받아들여진 사회에서는 이 모든 발전된 고민들과 인간의 인간됨, 근대화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수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사실 발견 불가한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중국 역사가 10,000년이고 미국 역사 400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 똑똑하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손 아래 중국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다 개신교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국만 봐도 모든 문명과 사상적 근원이 되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것들, 이게 이제 기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원리를 적용한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칼빈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왕정 국가랑 교황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라고도 불릴 수 없었죠. 끌려다니는 식의 종교 생활을 해야 됐는데, 칼빈은 이제 어떤 권력자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헌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법의 통치에 의해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요게 이제 칼빈이 외쳤던 거고, 이게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교와 거주에 대한 자유가 되고 표현의 자유 되고 법인의 설립되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에게 더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피드백 받고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혼자 떠드는 거는 여기서 그만하고 네 대표님께서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